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사직했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검사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금감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들의 이딴 정보 요직 기용에 검찰공화국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각 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비대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이 내정됐고요.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른 인선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검찰 출신이 내정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내정한 부분, 아무래도 금감원 역사상 처음으로 또 검사 출신이 내정됐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약진하는 게 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복현 씨 같은 경우를 보면 검찰 출신이라는 것만 빼고 보면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감위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씨는 공인회계사 출신이고요. 예. 금융 조세 범죄 관련 전문가로 검찰 내에서도 명망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난 정부 때 라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옵티머스,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같은 대형 펀드 사기가 있었을 때 금융감독원이 자기 기능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직원들의 부적절한 처신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역대 금감위원장들을 보면 다 금융권 친화적인 인사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정부 때 대형 펀드 사기나 이런 걸 보더라도 한번 금감원이 자기 변화, 자기 개혁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 걸로 보여지고요, 인사를. 그리고 지금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 예를 들면 출범 초기에 그 미래 허니문 기간에는 대통령과 가까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예. 정부가 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금융 그리고 경제 범죄 수사를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금감원이 따로 있는 건 금감원에서 하는 역할도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두는 걸 것 같은데 검찰 출신이 이렇게 내정됐단 말이죠. 금감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이렇게 검찰 출신을 내정했다라는 건 앞으로 금감원을 어떻게 꾸려나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감원의 뭐 예를 들어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같은 그런 기능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기능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체 기능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고요. 오히려 금융 분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금융시장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금융 산업을 육성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금감원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금감원이 대처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검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부실수사한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크게 나중에 가서 쟁점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검사 출신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검찰이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수사단을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능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지 금감원장을 검사 출신을 바로 앉히는 게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한 신문이 사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동종교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교배가 아니라 동종교배를 계속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건 생물학 시간에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검찰총장이고 검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동종교배를 끊임없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국정 운영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실 또 다른 신문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열 손가락으로도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검사가 많이 지금 정부 요직에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15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3명이 지금 임명이 돼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뭐 몇 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인사해상 통제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도 검사 출신이 앉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총무 인사 그리고 공직기강 등등에서 8개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에 4자리를 검사 출신, 검찰 출신이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금감원장도 가죠.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른바 카풀 한다는 사람, 윤 대통령의 카풀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등등등 쭉 이렇게 나열하면요. 뭐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검증 기능조 법무부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주요 정보, 인사 그리고 뭐 공정거래위 그 금감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금융계 경찰이라고 하고 뭐 경제계 검찰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능까지 검사들이 다 가져가면 대한민국은 검사들이 통제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언론들을 보수, 진보 이렇게 색깔로 구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평가로 보여요. 그러니까 과연 뭐 초기에 국정 운영에 확실한 장악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측근 인사를 임명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경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인사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얘기할 수 있겠으나 예. 그러면은 대선 때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경제 전문가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검사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야당의 우려의 목소리를 소홀히 그냥 흘려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나중에 가서 평가하는 시간이 돌아올 경우에는 정말 가혹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은 인재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장님 아까는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측근을 인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여성들을 많이 인선을 했었던 윤 대통령입니다. 앞으로의 좀 인선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인재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네. 어쨌든 재빨리 수용해서 여성 강요들을 보완해 넣었고요. 지금 아마 검찰 인사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방송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기에는 역대 정부 누구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기반한 대통령 출신 조직과 관련된 분들이 대거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시니까 법조계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권 출범 초기의 현상일 거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6개월, 1년 가면서 보완 인사가 있을 때는 이 부분들을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민변 출신들이 과거에는 도배를 했다. 미국도 법조인이 폭넓게 진출을 하고 있고 그게 법치 국가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 인선 논란에 대해서도 이복현 그 금감원장은 경제 회계 전공이다.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금감원장 그리고 공정위원장은 법 집행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조가 좀 변화가 될지 이 논란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이제 보수 단체들이 시위를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집무실 언급을 하면서 법에 따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시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현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감도 좋지 않았고요. 거기에 발언에 담겨 있는 논리적인 근거도 좀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들은 뭐 일종의 이제 법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보다 더 확장된 영역에서 좀 대한민국의 어떤 통치 행위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법정에서 주로 얘기해야 될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예. 앞서 이제 뭐 민변으로 과거에 도배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이 약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주로 법조계 자리를 얘기했던 거지. 일반적인 뭐 민변 출신이 뭐 예를 들면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검증 자리 다 뭐부터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시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금태섭 전 의원도 뭐 지적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이 입장을 낸다고 하면 우리 삶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훨씬 더 넓은 범위 내에서의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뭐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 차원에서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충분히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누가 비난하겠어요?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경찰한테 단속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처럼 법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경찰한테 아무 일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저는 거꾸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정치적 메시지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혹여 또 우려스러운 측면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하는 부분이 불편해서 저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또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하는데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왜 못해? 그것도 표현의 자유고 집회 시위 자유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저는 잘못된 인식인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실 앞에서요. 지금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는 시위처럼 그런 시위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스피커 틀어놓고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내뱉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단속 안 하겠어요, 경찰이? 당장 가서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똑같은 반열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무실 앞에서는 현직 대통령 집무실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누구라도 자기가 가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요. 좀 정도에 지나칠 수도 있고요. 그건 또 어찌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감내해야 할, 인내해야 될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문 전 대통령 사저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시위하는 건요. 뭐 오늘 이제 한국일보가 또 지적을 했던데 유튜브가 돈 벌자고 가가지고 시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서 괴롭히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법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법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치적 의미에서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훨씬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의 차원에서 자제 메시지가 담겼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을 밝히셨습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좀 더 통 크게 좋은 메시지를 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뭐 다 우리도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상으로 100m 이내의 시위가 금지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헌법기관들, 국회라든가 그다음 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관저도 현직 대통령의 관저도 100m 이내에 집회가 금지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사저는 그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된 걸 보면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100m 이내의 시위가 가능하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법에 근거해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이게 이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하신 것 같고요. 예. 단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제 오늘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평화와 그 시위가 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m 이내 이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라는 건 헌법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지만은 소음 규제를 통해서 외국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음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것은 법의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추후에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적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 예. 입장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내는 거는 제가 보기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뭐 반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요. 요즘 윤 대통령 이제 기자들 계속 만나면서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일종의 뭐 브리핑이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언론에서 취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조금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윤 대통령 계속 지금 메시지 내는 거 보면요. 다 법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 파업도 법대로, 지금 집회 시위 자유와 관련되는 문제도 법대로, 다 법대로예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이미 이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인 거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다 법대로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정치합니까? 그냥 판사나 검사한테 판단을 맡겨버리면 되지. 그럼 그 영역을 넘어서는 뭔가의 것들을 메시지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그건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얘기인 거죠. 그럼 대통령은 이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사안인데 대통령실에서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거나 요즘 유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거나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거나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의 모습들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메시지 내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이 그걸 메시지를 설명을 하고 언론이 그걸 또 추정하고 해석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제가 볼 때도 타당한 말씀인데요. 네. 일단 대통령께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내는 것만 해도 획기적인 변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변화가 한 달, 두 달 가면 메시지 관리의 방식이 저는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좀 더 은유적이고 좀 더 관용적인 형태로 갈 거다. 그래서 고지적인 제가 공감하지만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내홍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구성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단 비대위원장에 중진의 우상호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 상황을 수습하기에 적절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선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 앞두고 당이 뭐 거의 폭발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수습하는 역할을 지금 혁신 비대위가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대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느 계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입장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아마 저는 우상호 의원을 선택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난 또 당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앞으로 차기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잖아요. 당에서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뭐 이른바 친명계나 아니면 친문 주류 쪽에서 양쪽에서 다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긴 하지만 전당대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룰을 만든다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굉장히 유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또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괄 선대 본부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라 네, 과연 이 선거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인물이겠느냐 이런 지적은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대위원장 맡았는데 그 선거를 다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른바 친문 주류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재명 책임론이잖아요. 근데 선대위원장 책임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우상호 의원은 뒤늦게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측면이 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그래서 오롯이 선거에 대해서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도 사실 민주당 내에서 형성돼 있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재명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의 얘기를 좀 조율할 만한 그 정도의 인물이다. 또 더군다나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인물들도 보면은 예. 사실 정계를 좀 떠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뭐 문희상, 뭐 유인태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약간 올드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도 있는 상황이어서 혁신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도 예. 있어서 아마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뭐 5년 전 그리고 탄핵 이후 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상대당에서 보기에 지금 이번에 우상호 의원의 이 인선 내정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육책 뭐 자꾸 찾아서 해답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예전에 우리 보수 정당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이 길을 좀 잃은 느낌이 들어요. 대선에서 보통 패배를 하고 나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굉장히 그걸 하거든요. 절치부심하거든요. 예. 일단 지금 민주당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잘 안 보여요. 더더군다나 작년 4.7 재보선 대선 지방선거 3연패를 했는데 예. 지금 절박한 심정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왜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의 혁신 방안 중에 하나로 86세대 용태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어쨌든 86세대의 중심 인물이니까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 내부의 혁신 요구에 응답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졌지만 잘 싸웠다고 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듯한 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예. 8월까지 2달 동안 무슨 일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전당대회 준비하는 데만 한 달 반씩 걸려요. 빠듯하게 가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의 분란이 당 내부 분란이 표면화되니까 우선 이거를 봉합하는 것이 이 선결의 과제가 되었고 그거를 봉합하기 위한 정치연합 형태의 비대위가 떴다 이렇게 봅니다.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비대위원 몇 명이 초선 대표, 재선 대표, 삼선 대표, 원외 당협위원장 예. 대표 이게 그 정치적 갈등 봉합을 위한 수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쇄신을 요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힘들다. 뭐 아마도 혁신 과제는 전당대회 이후 차기 당 대표의 과제로 넘어갈 듯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저도 뭐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다 이런 표현도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연거푸 3번이나 선거를 졌는데 사실 보궐선거 때 그때 패인 분석을 제대로 했더라면 대선 0.73% 극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과정을 지난한 과정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동안에 탄핵 이후에. 예. 이 정치에 세력이 교차된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자리잖아요. 4년이라고 하는. 그럼 총선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이른바 물갈이를 하는데 끊임없이 물갈이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른바 친문주류라고 하는 그 세력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한 10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대위 전문 정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10년의 시기를 겪고 5년 집권하고 지금 이제 다시 정권을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 15년 정도 시기 동안 만들어져 왔던 일종의 세력의 중심성이라는 게 지금 흐트러져 버린 거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시대 정신도 달라진 측면도 있고요.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통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과거에도 친이 친박 막 그 물갈이 공천하고 학살했다고 하는 표현까지 나왔던 거는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세력이 확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후유증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남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세대 교체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통이 있더라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그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된 사람은 우상호 의원입니다. 전대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당장 가장 큰 쟁점이 이재명 의원이 과연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이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게 될지 과거에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어서 관련 입장을 좀 듣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권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내분이 생기고. 이제 통합형 지도자로서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결국 당이 깨졌었습니까? 네. 우상호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뭐 당권 내분 등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불과 이틀 전 6일에 한 말인데 이제 갈등을 잠재워야 하는 비대위원장입니다. 앞으로의 뭐 생각이나 발언, 태도가 좀 바뀌겠습니까? 네, 뭐 저걸 앞으로 쭉 저런 입장을 계속 가져나갈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양쪽에 어떤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전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의원은 전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연히 당장 분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도 고민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이 2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의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더 빠지면은 아무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물러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총선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공천권 행사도 못 해보는 상황에서 당대표에서 내려올 거라면 차라리 당대표 안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허둥지둥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제가 이번 지방선거 때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 캠페인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략도 없고 굉장히 그 언론 대응도 못하고 아마 떨어져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일사불란하게 선거 잘하고 움직였던 정당이고 180석 가져갔던 정당인데 어떻게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구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을 다시 이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과연 중심성 없이 그냥 관리형 당대표로만 둬서 민주당이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또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마 이재명 의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비대위가 해나가야 될 것 그리고 그 방향을 보면 바로 또 예측 가능한 것이 아무래도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쟁점들 좀 하나하나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도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내부 갈등,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시차까지도 극복하면서 서로 SNS상에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간부는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좀 직설적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 정진석 의원은 그 혁신이 구성하는 것 자체에서의 지금 논란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측근이라고 이야기한 정미광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내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당 내홍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주십시오. 정당은 원래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는 건강한 겁니다. 겁니까? 예,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의 질서가 사실 수면 밑에서는 재편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가 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창출 이후에 움츠리고 있던 당내 지도 그룹의 정치인들이 이제 암중모색을 할 시점에 들어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뭐 윤리위 회의 등등으로 해서 예. 비상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당내 주요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축을 보시면 되고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작년 6월에 당 대표가 되고 난 뒤 1년 동안 첫 번째는 대선 관리에 들어갔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관리에 가는 바람에 당 대표로서의 자기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남은 1년 동안 자기의 그 정치적 공간도 확대하고 권력 기반도 강화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혁신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던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나오는 그 불협화음을 그냥 이게 재미있게 보지 마시고 이게 국민의힘의 혁신 경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차기 구도가 어떻게 갈지 이렇게 봐주시면 관전 포인트를 그렇게 가져주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원장께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뭐 집권하고 난 다음에 당대표 마음에 드는 당대표가 있기를 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면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제가 볼 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대선 끝나자마자 당대표를 성비위 문제로 윤리위에 회부했어요. 얘기는 뭐냐면요. 월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의 표시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이게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지만 윤석열 당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거기서 항상 어긋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몇 번의 계기라고 하는 걸 보면 거기서 이렇게 비껴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뭐 사실 원내대표하고도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혁신이 만들겠다고 했어요. 근데 당 뭘 혁신하겠다고 하는 방향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거기다가 대뜸 그냥 공천제도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공천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윤핵관이 볼 때 친윤계가 뭔가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내년에 공천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상황 당대표가 공천 제도를 만지겠다고 덤벼들기 시작하니까 이거 뭔가 많이 나갔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역시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부 인사도 안 가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뭘 해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오늘 정진석 의원이 언론하고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제가 아침에 들으면서 예. 왔는데요. 러시아하고 관계는 왜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반도 정세를 볼 때 러시아와 우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덜컥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러시아의 반러시아의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면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여당 대표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말렸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당대표가 그냥 직진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 거야? 윤리위원회 회의 여는 시기 이달 말로 당겨. 가서 24일로 그냥 당겨 갔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엇나가면 당대표 그만둘지도 몰라. 다음권 정지시킬 수도 있어. 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보였던 영민한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더 나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더 직진하고 나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당대표 선거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계속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거기서 더 나가면 뭐 지금 민주당 못지않는 당내 태풍이 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